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대부분 2번을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2번 다 맞은 분들은 전체의 한 15%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진국들에게 9월까지는 2번 다 맞는 접종은 좀 유예해달라, 백신이 없어서 한 번도 못 맞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에게 좀 양보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는 7달러인 곳도 있고 어떤 주는 16달러인 곳도 있고, 그런데 대체로는 시간당 15달러 정도의 최저임금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한 건 아닌데 그렇게 그냥 주는 가게들,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 경제, ESG 경영, 이런 게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유럽에 이어서 그동안 좀 미적지근하던 미국, 중국에서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태도 변화도 생기고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과제 같기는 하지만 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또 부작용이 있으면 가다가 중간에 다 못 가고 그만두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걱정되는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오전에는 상승하는 듯 하더니 오늘은 시간이 지나면서 코스피는 0.3% 정도 하락세고요. 코스닥 시장도 0.2% 남짓 내리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은 반도체 회사들 주가가 좀 부진한 모양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오르는 듯 하더니 오늘은 살짝 내리고 있네요. 네. 일단 전자도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어제부터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다시 힘있게 반도체 시장이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박스권 돌파 시도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언론에서 보도는 많이 안 됐는데 반도체 예측 기관이 있어요. 트렌드포스라고. 반도체 여기서 수요 공급 전망하는 그렇죠. 곳입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게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주가 많이 올랐던 그날 자료가 나왔는데, 예.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 4분기서부터 결국 디램 가격이 좀 주춤해질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는 거의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내년 1분기에는 결국은 초과한 공급, 오버 서플라이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프로젝션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저희가 아마 이 시간에도 자주 강조드렸던 게, 반도체가 왜 못 갑니까? 물어보면 전체 이게 거의 67%, 70%가 반도체고, 사실 반도체 가격 사이클에 대한 고민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왔다고 우려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의 다 반영됐다 봤는데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약세로 보는 거죠. 이걸 계속 업데이트했던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반도체 약세 뒷배경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쯤부터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지조차도 보는 분들마다 그러게요. 다르군요,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우니 얼마나 어려우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출하가 늘어나서 실적은 잘 나왔지만, 이러한 출하 증가 결국은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출하라는 게. 네.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고 있었는데, 몇몇 이런 특정 기관에서는 조금 더 그걸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가 생각보다 안 좋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반도체가 참 이게 사이클 산업이어서 가격이 한번 꺾이면 주가도 좀 변동성이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예. 그렇고요. 오늘 흥미로운 거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결국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결국 ROE를 높이는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기대들도 형성되고 있으니까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분명히 말씀 전하고 싶은 거는, 네. 반도체 저희가 그래도 이 시간에 자주 언급드렸던 출하 증가가 결국 가격을 건드릴 수 있다. 이 전망치를, 네. 그 흐름에 대한 우려 섞인 소리들이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런 분위기군요.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도 되고 알겠는데 참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삼성전자 꽤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기도 할 텐데, 몇 달 후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전문가들도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걸 전망해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건 불가능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네. 담고 있는 건 1년 후, 2년 후에 반도체가 어쨌든 아무튼 좋은 회사고 좋은 회사일 것 같으니까 그냥 갖고 있을 그렇죠. 거야라면 매일매일 저희가 이 시황을 굳이 들을 이유가 없고 당연합니다. 뭐 그럼 어떻게 어차피 해야 됩니까 그거? 나중에 좋아진 회사고 나는 이 주주가 돼서 네. 사업가로서 가겠다 하면 나중에 상속해주면 되는 거죠. 이 주식이 언젠가는 또 주가도 주춤하더라도. 근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저는 나빠 보이진 않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전해드린 건 저희들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건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반도체 가격 측면에서는 좀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회사가 좋아서 오래 갖고 있다면 네. 반도체 가격이 다음 달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게 이유가 아니라 이 네. 회사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라는 게 이유일 텐데 네. 그런 장점이 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장점이 있으니까 비싸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투자의 적기는 언제였을까요, 기자님? 제 생각에는 작년에 우리 여름 때쯤에는 네. 우리가 이쪽들이 이렇게 수요가 늘고 있네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낮았었고 예.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겠어 이 난리인데 했지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죠 그때. 생각보다는 수요가 많았죠 오히려 그때. 그렇죠. 예. 지금은 많이 만드는데 계속 좋아질 거야. 사람들은 좋아지면 선형으로 보통 미래를 보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식이 좀 앞선 기대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항상 드려도 네. 언제 기간으로 보냐는데 저희 같은 하우스 리서치는 보통 한 6개월, 1년 단위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런 걸 체크해가는 정도로 보시고요. 뭐 네. 4, 5년, 10년을 놓고 보신다면 나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좋게 보고 예.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의 그렇습니다. 결과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나는 반도체 필요하지 않겠냐 보신다면 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차이를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업종이지만 반도체의 현황과 주가는 그렇고 네. 다른 대안이 그럼 투자를 잠깐 나는 반도체 투자는 쉬든가 아니면 그건 그냥 오래 묻어두든가 결정을 했다면 네. 다른 네. 업종들로 눈길을 좀 돌리면 어떤 걸 좀 보마하겠습니까? 참 다 어려운데 네. 제가 최근에 아까 시작할 때 기자님 방송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뭐래도 요새 기사 보면 뉴스 보시면 매일 처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 나오고 백신 뉴스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별로 보면 이번에 IMF에서 경제 전반치를 내놨는데 성장률 차이를 가만히 봤더니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들은 성장률이 좋고요. 네. 덜 맞은 나라는 성장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백신을 많이 맞는 정도의 접종 완료자 비율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확진자 수보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 중증 환자가 줄어드니까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나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대략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50% 넘어갔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초반 좀 넘어간 건데 한 13 정도 같은데 예. 결국 이렇게 본다면 이게 가는 방향을 우리가 기대를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6개월, 2년 뒤에 방향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는 백신을 맞고 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때 좋아질 업종이 뭘까?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오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저는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델타 변이로 인해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주가가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다시 6개월 정도를 놓고 보는 대안으로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길게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항공주도 해당되고 유통주도 해당되고 많죠. 그리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오늘도 잘 보시면 상당히 굉장히 견고한 편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두 달은 그런 네. 종목들을 좀 출렁일 때마다 좀 늘려놓으시면 그래도 6개월 내는 성과가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베스트 네.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쭉 끌어오시는 분 나오셨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처음에 이거 뉴스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 때 잘못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거죠. WHO는. 그러니까 그렇죠. 두 번째 맞는 것까지는 맞으세요. 선진국들도. 두 번째 맞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 번 맞고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건 네네.
그건 좀 양보합시다 좀. 그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백신 불평등을 이유로 이러는 건데요. 네. WHO가 백신 공급에 여유가 있는 선진국들에게 적어도 2달은 부스터샷 접종을 멈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최소 인구의 10%에게 백신을 맞힐 수 있으려면 9월 말까지는 좀 보류를 해줘야 이게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WHO가 이런 생각을 가진 지는 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노령 인구들을 대상으로 3번째 접종, 그 부스터샷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인데 예. 이때 윤리적인 이유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오고 있었습니다. WHO 사무총장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4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이 투여가 됐는데 네. 이 중에 80% 이상이 중상위 소득 국가로 갔대요. 네.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곳으로 백신이 몰린 거죠. 근데 WHO는 이런 흐름이 반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백신 부자 나라에서는 백신이 100명당 100회분이 투여돼서 한 사람당 다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가난한 나라에서는 100명당 1.5회분만 공급이 되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이 2명이 채 안 되는 거죠. 물량도 없고 물량이 있으면 가격이 비싸게 느껴져서 또 못 사기도 하고 그랬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취약한 사람들은 백신 한 방도 못 맞고 있는데 네. 이미 다 공급된 백신을 갖고 있는 그 나라에서 더 사용하겠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네. 입장이고 WHO가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 70%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We are the world라며 이게 뭐냐 이게 왜 그런 건데 얼마나 백신이 보급이 못 되고 있어요? 저소득 국가들은 그쪽 상황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 Our World in Data라는 통계 플랫폼이 있거든요. 외신들이 아주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여기 가서 자료를 좀 봤더니 저소득 국가의 단 1.1% 국민이 적어도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더라고요. 예. 8월 4일 기준으로 인구당 백신 접종률 비율로 따졌을 때는 나이지리아가 0.55%, 케냐가 0.75%, 가나 1.48%,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조금 많은데 5.38%가 1차 접종까지 마친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전 세계 평균 1차 접종률이 14%거든요. 예.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이 캐나다인데 60% 정도가 2차까지 여기는 모두 마친. 그러니까 격차가 좀 크죠. 영국, 캐나다, 미국만 많이 맞았네요.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도 1차 접종은 한 25%쯤 됩니까? 둘 다 맞은 분들이 일본 오늘 얘기 나온 거로는 40%가 1차가 40, 네. 2차까지 다 맞은 분들은 10몇 % 정도?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접종률이 낮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몇 달 동안 사망자가 너무 급증하는 거죠. 네. 의료 종사자나 노인, 취약계층들이 전혀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영양실조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경로가 통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신선식품 같은 식량을 공급하는 경로가 막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소나 유제품, 육류 이런 거는 부패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못 오는 거죠. 조달이 못 돼서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 사망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있고. 식량 공급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약탈이나 폭동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른바 이동 금지를 하면서 방역을 하나 봐요. 이동 금지라기보다는 들어오는 차량이 없는 거죠.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고 저 동네에 가서 생각하니까. 식료품 배달해야 되는데 네. 나는 못 가겠다. 네. 이게 참 말로는 그래서 이쪽에 먼저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쪽 고령자부터 전 세계가 같은 나라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백신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누구부터 맞출까요? 하니까 많이 접하는 의사, 그다음부터는 노약자, 사람 접촉 많은 분들 이 순서대로 나누듯이 인류가 같은 나라라면 지금 이 순서가 맞는데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겠대요? 반응이 어때요? 미국이 바로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WHO의 부스터샷 보류하라는 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우리도 국민도 부스터샷 접종시키고 다른 국가의 추가 물량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다 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아직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명확한 그 기준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예. 질병통제예방센터나 식품의약국이 권고를 하면 우리가 따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네. 현재 부스터샷 검토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가 있는데 예. 이스라엘은 이미 노인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 시작했고요. 러시아도 백신 접종 후에 6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했고 헝가리도 접종 후 4개월 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지금 WHO 권고 무시하고 그냥 델타 변종에 대한 어떤 자국민 보호를 자국민이 이유로 우선이다? 9월부터 지금 면역이 좀 낮은 사람, 노약자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냥 민망하면 아무런 발표를 안 했을 텐데 미국도 네. 당당하게 우리 국민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네. 우리 국민이 먼저라는 게 그 나라 국민들의 컨센서스이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기부할 양도 있으니까 당당한 거죠. 조금 기부하고 다 본인들이 맡겠다는 거니까. 명목상.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부터 하고 나라 안에서는 다 자기 가족부터 하고. 그렇죠. 다 그렇죠 뭐. 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가끔 이제 오늘 2교시에도 네. 탄소 경제 같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탄소 경제, 탄소 탈탄소, 뭐 탄소 중립이라는 게 다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가 좀 부담해서 탄소를 내보내지 말자 그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될지 모르겠어요. 백신도 못 나눠서 쓰는 인류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면 조금 무슨 탄소를 줄여서 남의 나라를 도와줄 생각은 어떻게 할까? 당장 말로는 할 수 있는데 정말 너희들 예를 들면 과일 좀 덜 먹고 탈탄소 환경 장비 살래 그러면 글쎄 올시다. 모르겠어요.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네. 미국에서 근로자들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최저임금 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하다 슬슬슬슬 올라가는데 그 슬슬슬슬 올라간 거를 공식적으로 하자는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예, 현재 미국에서 공식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거든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300원 정도? 어제 저희도 최저임금 내년 거 정했는데 예. 9,160원이었잖아요. 명목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높네요. 네. 근데 이 $7.25가 2009년 이후에 거의 인상되지가 않은 금액입니다. 예. 그런데 연방 기준은 이렇지만 실제로 뭐 주마다 아니면 도시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29개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생산성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도시와 지방의 임금 수준이 좀 높은 건데 예를 들면 뉴욕시 최저임금은 이미 $15고요. 그 워싱턴 주의 시애틀 최저임금은 $16.69입니다. 이건 그 지자체에서 정한 거다? 네. 예. 전역에 걸쳐서는 이미 평균적으로 $11가 넘는 최저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네. $7에서 갑자기 $15 됐다고 막 확 바뀐 거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주마다 $11, $12, $15인 주도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최근 추세가 명확히 하자, 공식화하자라는 추세여서 11개 주가 현재 최저임금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24년까지, 2026년까지 뭐 $15로 인상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15로. 네,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4월에 연방 계약 업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방 국가 기관과 계약한 뭐 건설사라든지 이런 계약 업체의 경우에는 앞으로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15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서 사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20일부터는 연방기관도 모두 신규 계약에 최저임금 $15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런데 모든 업종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식당에 가면 뭐 팁이 대부분 이제 그 관행화되어 있는데 팁은 또 근로자들이 나눠 갔죠? 그러면 그거는 임금에 넣어야 돼? 빼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온전히 자기가 받은 사람 거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나눠 가져야 되는 경우도 그 있는 것 식당의 같은데. 문화나 분위기죠, 그건. 네,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몰라서 근데 저 때만 제가 알기로도 다 갖고 있는 다 갖는 걸로. 네, 내가 받은 팁은 내가 갖는. 네, 근데 이제 그런 팁을 받는 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15로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추가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최저 뭐 7불, 9불, 뭐 10불 이런 그렇게 되어 정도에서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즉 미국 전역에서 다 시간당 15달러로 다 올리자. 네네.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음. 팁을 받는 이런 최저임금을 조항을 없애자 네. 이런 것도 여기 행정명령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이렇게 딱 떨어져서 10 아니면 그 다음엔 15 이렇게 딱 떨어져서 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우리도 느낌적으로 10,000원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 상징적으로 그 슬로건으로 걸기도 했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올리자고 하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따라가고 하는 일반적인 최저임금 올리는 분위기하고 비슷합니까? 좀 달라요. 희한하게 좀 미국은 음.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게 이 팬데믹 영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인력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미국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직원을 유치해 온 거예요. 예. 뭐 정부에서는 그 실업수당을 또 주니까 더 돈이 이거보다 돼야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나 소매업, 여행업종 기업들이 최근 급증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금을 15달러를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우리 가게는 시간당 15달러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렇게? 네, 실제로 미시간에 있는 한 꽃집 체인점이 있는데 올 봄에 경기가 재개되면서 결혼식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 지난번에 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꽃 수요가 급증하면서 직원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네. 페이를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니까 충원이 훨씬 빠르고 쉬웠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유명 구직 사이트에서도 2019년 이후에 시간당 15달러를 광고하고 있는 구인 공고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네. 뭐 탄력적인 근무 시간이라든지 뭐 상여금이라든지 혜택을 오히려 더 제공하는 비율도 늘었다고 합니다. 예. 대기업들도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뭐 스타벅스도 임금 최소 12달러, 지역에 따라 15달러까지 인상하고 예. 맥도날드가 사실 바꾸면은 이게 여파가 크거든요. 맥도날드가 임금을 10% 가까이 올린 데 더해서 네. 100% 선불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인데요. 네. 대학생들이 뭐 지원을 주로 하지는 않지만 공부를 하려면 우리가 대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대학 등록금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모양이네요. 네, 요즘. 월마트랑 타겟도 네. 임금을 또 올린 데다가 파트타임 정규직 직원들 다 상관없이 모두에게 등록금 대주고 책값도 내주겠다. 이렇게 걸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일단 맥도날드 갔다가 또 저기가 좋으면 또 다음 주부터는 월마트로 출근했다가 그러면서 또 직원 또 뽑아야 되고 기껏 뽑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런 흐름의 여파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일단은 뭐 최대 39만 명이 저임금 계약자들은 연봉이 인상될 거로 보이긴 하는데요. 반면에 이런 연구도 있어요. 130만 명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잠재적인 실업자가 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젊고 경험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나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기업이 비용 지출이 많아지니까 이왕 뽑을 때 조금 더 경력이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왕 사람. 비싸게 줘야 되는 인건비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좀 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 뽑자. 네. 그리고 3명 쓸 거 2명만 써서 어떻게 해보자 하는 움직임 이런 거 걱정하는 거군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좀 줄여보자라는 게 요즘은 전 세계 국가들의 화두이자 유행인 것 같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 중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어제 처음으로 탄소 계획을 공개했는데 이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과연 이거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까 되게 될까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고3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투자를 여부로 하는 분들도 이 공부 많이 해야죠. 네, 네. 사실은 그럴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어떤 게 좀 최근 뉴스입니까? 안 그래도 엊그저께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이 계획을 두고 환경단체는 뭐 그렇게 계획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못하냐. 그래서 어디 친환경 되겠어? 하기도 하고 또 기업들은 이렇게 이거 계획대로 하면 기업들 다 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극단적인 반응이던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그 내용을 보고 예.
어제 이제 저녁에 방송하신 것도 저 봤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야 이게 진짜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그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어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반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환경단체는 너무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제 쪽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나 이제 힘들어서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탄소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국제사회의 그런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리조리 피해서 네. 숨을 때가 있나 아니면은 뭔가 어떻게든 안 하고 예. 어떻게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게 되면 어제 나왔던 예도 뭐 이란, 이안, 삼안이 있는데 이란과 이안은 뭐 어쨌든 탄소 제로는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이란과 이안만 해도 네. 어렵죠. 2050년까지 거의 90%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 지금 100 내뿜고 있으면 네. 10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0이 되냐 0이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뭐 환경단체랑 누구랑 뭐 싸우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네. 사실 우리가 어제 제시되어 있는 그 숫자 이란, 이안, 삼안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건 원전은 해야 돼요. 원전은 안 하면 안 돼요. 아니면은 뭐 친환경을 우리는 못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고3 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잠도 좀 자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고 그런 이제 약간은 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진짜 지혜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사회 논의는 약간 그런 방향보다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로 싸우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저도 좀 목표가 쉽지 무리하냐.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기는 가야 돼요? 즉 뭐 우리도 언제까지 얼마나 줄인다고는 발표는 했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발표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또 그때 되면 야, 목표 좀 줄여보자 뭐 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또 그러다 보면 휩쓸려서 안 하고 할 가능성은 없어. 지금까지는 다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저도 이제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왜 우리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니네들이 이산화탄소 산업혁명하면서 다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더 더운 거잖아. 이런 생각 다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탄소 중립으로 빨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근거가 없이 얘기하면 저는 진짜 매국노처럼 되는 거죠. 우리 기업을 힘들어하게 하는 일을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은 네. 이게 진짠가. 그리고 과연 이게 피할 수 있는 길인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들한테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친환경 노력을 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네. 예. 근데 그거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은 이제 더워서 여름엔 이제 더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게 좀 심각하긴 한가 보다 하다가 이제 가을쯤 되면 이제 하늘이 맑고 네. 파란 하늘을 보면서 뭐 괜찮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데 네.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10년 전, 20년 전에는 더워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 네. 뭔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점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 게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것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은 해수면 상승인데요. 네. 우리 해수면 상승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얘기는 들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네.
에이 설마 뭐 그거 기후가 무슨 어떤 금융이랑 이런 그럼 생각을 할 해수면이 수 뭐 있잖아요. 한 몇 뼘 더 높아지면 음. 뭐 영향받는 해변이 왜 없기야 없겠으나 네. 뭐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브레이너드 이사라고 네. 내년 2월 달에 혹시 연준 의장이 되실 수도 있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예. 이 여자분이 말씀하신 게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 있고 심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제가 사고 실험을 해보면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에 따라서 네. 혹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나간 자산들은 어떤 식으로 되고 그게 거기서 나간 대출이 과연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대출 자산은 혹시 부실 처리를 하면 안 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리고 거기 나가 있는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반 약화 때문에 집이 무너져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이 무너질 때 가서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닐 겁니다. 집값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그보다 네. 훨씬 이전인 이러다가 저기는 저 집이 혹시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순간이 네. 자산 가격이 바뀌는 순간일 거라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면 1층에 물이 2cm만 올라와도 그 집에서 못 살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에 기후가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라는 생각이 잘못된 이유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할 때가 네. 트리거 포인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대로 두면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그 해수면의 높이도 높아지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의 모든 의견은 일치합니까? 예전에는 안 그렇다는 과학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대부분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은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그래요? 같고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뭐 천동설이나 지동설이나 이런 거랑 비슷한 얘기다. 아직도 지금 태양이 돌고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정해진 미래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될 거고, 예. 그럼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럼 한국은 뭐 하고 있냐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서로 그럴 텐데 네, 이게 만약에 전 세계가 같은 나라라도 우리 노력을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 그 잘 안 되잖아요. 우리 가끔 맞아요. 그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군대에서 긴 거 목봉체조 할 때도 그럼요. 가운데 안 드는 친구 하나씩 꼭 네. 있고 어. 그조차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후 위기 관련돼서는 예. 70억 명이 동시에 하고 있는 조별 과제와 같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누군가는 지금 프리라이더가 많고, 네. 누구는 하라고 하는데 누구는 하기 싫어하고 막 이렇게 비켜 나가려고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네.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저는 제일 먼저는 누군가가 하나 치고 나가야 그 나라 따라서 갈 텐데 치고 나가는 나라들의 국민들은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네. 탄소를 그 나라만 먼저 줄여야 하니.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우리는 어려우니까 너희들 선진국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줄이고 우리는 어려우니까 못 줄이겠어라고 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네. 그러면 탄소는 안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역설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큰 게 네. 되게 아이러니한데 최근에 보면은 그 시애틀에서 뭐 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예. 뭐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시애틀 지역이나 이런데 보니까 에어컨이 절반이 없어요. 원래 안 더운 동네라서. 네, 원래 안 더운 동네라서. 그래서 너무 갑자기 더우니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뭐 조금 더 더우면은 에어컨을 조금 더 세게 틀지언정 네.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뭐 40도까지는 아니지만 30도 이상 올라간 것도 익숙하고 네. 마이너스 20도 뭐 또 이렇게 간 익숙하고. 것도 예. 어떻게 살잖아요. 집에 가면 다 저기 뭐 예. 따뜻한 옷 입고 예. 시원한 옷도 있고.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곳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고? 근데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더워 죽을 수도 있는 현상들이 예. 아이러니하게 선진국에서 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분들 눈에는 보이는 거죠. 이게 더워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야 어차피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다 겪던 일 매년 겪는 건데. 그러니까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 지역에서 갑자기 더우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에서 더 세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친환경 움직임이 양극화를 초래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더 부작용이 클 것 같기도 하다는 걱정도 하더군요.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옛날에도 보면은 야 저기 정해놓고 가자 그러면은 뭐 목표를 정해주면 가긴 가는데 뭐 네.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막 깨지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벌써부터 많이 일어나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양극화라는 거는 이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뭐 기술을 개발할 수 있거나 예. 아니면 기술 개발하는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도 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고 예. 그걸 못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지겠죠. 더 시간이 갈수록. 아.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회사만 이 장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는 하지 그만해 말란 뜻이니까. 라고 하는 얘기인 거니까요. 결국에는. 그럼 할 수 있는 회사와 할 수 없는 회사는 너무 차별화가 많이 되겠죠. 마치 식당에서 룸이 있는 곳만 식당 영업하세요 하는 거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값도 올라갈 거겠네요. 그러면 모든 제품들의. 제품의 가격도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붙인 인플레이션을 또 이제 그린을 붙여서 그린플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게 되고 네. 어차피 뭐 이산화탄소 배출한다고 하면은 못하게 할 테니까 뭐 광산 투자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서 결국은 될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살아남는 자와 예. 그렇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 가격은 제가 이제 비유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짜장면집 비유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짜장면집에서 고려해야 되는 물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은 네. 첫 번째는 밀가루 가격하고 양파 가격. 이건 생산자 물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네. 그리고 예. 짜장면 가격은 소비자 물가입니다. 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린플레이션 이런 거는 전부 다 짜장면 가격이 아니고 양파 가격하고 밀가루 가격이에요. 그럼 이런 가격을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가격을 전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기업은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야, 모든 국민들이 다 깨끗하고 비싼 음식만 먹으러 가면 분명히 지저분하지만 저렴한 음식 파는 지하 경제가 생길 텐데 이 탄소 경제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SK증권의 이효석 자산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이번 주도 이제 금요일이네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 혹시 다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팟캐스트 모두 열려 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죠.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